부 1터널까지 정체가 계속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TBS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천하람 변호사. 네, 저도 사실 TBS 꽤 자주 출연하는데요. 근데 저는 TBS 교통방송인데 사실 저도 출연하면서도 교통방송에 왜 이렇게 정치 방송이 많나 그런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잘 얘기했듯이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게 교통방송을 운영해야 되는 시대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저희도 있고요. 차라리 이걸 가지고 시민들의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피봇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그런 내용에서 거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공장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거 싫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정말 뉴스공장이 싫으면 오늘 2부에 출연하는 예를 들면 김병민의 뉴스 슈술술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TBS를 활용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네, 저 여기 처음 출연하는 거라 정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말은 그런데 맨날 해요. 네. 장경태 의원님이랑 엄청 싸우세요. 네. 신현영 의원은 됩니다. 다 절대 안 되는데요. 의원님은 돼요. 예. 지금 언론이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희 당에서도 언론 자유 특위가 있을 정도로 지금 윤석열 후보 때는 언론의 자유를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민주주의와 자유국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언론에 대해서만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MBC 사태 그리고 YTN, TBS 모두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스스로 자기 검열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TBS에서 방송, 라디오 말고 TV 방송에서 이제 출연을 하다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이 아예 사라져버려가지고. 저도 그 프로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마치 이제 독립적 경영이 취지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왜 TBS 방송 지원 끊으려고 하는지 삼척봉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선거 전부터 사실은 국민의힘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비판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바이든 날리면 이제 이슈 이후에 더욱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 언론에 대한 압박을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 탄압이다라는 비판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 자유의 핵심,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TBS에서 순수 음악 방송을 진행하는 DJ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구성원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게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싫다고 해서 구성원의 자리까지 이렇게까지 생계까지 이렇게 위협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하긴 합니까? 49제가 내일인가요? 그런데 하긴 합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정치권은 싸워야 합니까? 전하람 변호사. 네, 예산안 통과되면 금요일입니다. 하긴 하겠죠. 49제는. 예, 예산안 통과되면 당연히 하긴 할 거고요. 두 분 다 사실 국정조사 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실 방송하기 전에도 이게 언제 하는 건가 약간 그 시험이 계속 미뤄지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뭐 예산안 통과가 제일 급선무니까 실제 저희 합의 내용에도 예산안 통과 이후에 하게 돼 있고 저희 그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국조위원들 사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국조 보이콧은 아니다. 위원은 변경해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입장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산안 통과 이후에 하게 되고 또 기간도 조금 더 연장하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국조특위위원 신현영. 네, 사실 어제 저희가 그래서 야3당이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전 없는 모습을 보이면 국힘이 오늘이라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나름 지금 여야 간사들이 물밑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여러 증인 출석이나 아니면 예비조사할 때 전문가 리스트업이나 준비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일 예산안이 통과가 될 거로 기대를 하는데 또 내일 어떤 방식으로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이 요즘에 되게 사춘기 소녀의 모습처럼 오락가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되게 민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방식으로의 대응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이든 저희는 금요일부터는 무조건 저희 야3당은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마치고 있다. 45일이 국정조사 기간인데 벌써 21일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상규명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벌써 절반 가까이 이제 시간을 속절없이 국민의힘에 발목 잡기 때문에 사실 흘려보낸 건데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국정조사 전체 회의를 열어서 뭐 증인과 참고인들 그리고 청문회 일정을 확정 짓고 현장조사 일정 확정 짓는 것은 필수고 거기에 더해서 기간 연장까지 논의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조금 더 강경하게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5일 중에 이미 20일 넘는 시간이 지나갔고 그중에 보고서 작성까지 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실제로 현장조사 그리고 기간보고 청문회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정조사 좀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국회에 촉구하고 대통령은 사과해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자세로 만나줘야죠. 들어야죠. 왜 그거 안 만납니까? 네, 뭐 준다라는 표현 좀 안 맞는 것 같고 뭐 만나는 거죠. 안 만나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뭐 예산안 통과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뭐 중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예산안 통과 이후에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 뭐 자연스럽게 또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더 진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도 뭐 당연히 저희가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저희 그 진영이 좀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좀 잘못된 교훈을 얻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간혹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겪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물결들을 겪으면서 밀리면 안 된다. 뭔가 하나를 양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체적으로 수세에 몰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유가족분들이 사실 정치적인 단체가 아니신 거잖아요. 당연히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당연히 뭐 필요하신 거 원하시는 거 말씀하실 수가 있고 그걸 당연히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마음을 또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 것이지 저희가 처음부터 이분들 뭔가 정치적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의 벽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세울 건 아니다. 천하람 의원처럼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권 주자 못 됩니다. 당권 주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더 강성 발언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당대표 선거 처리되면은 좀 강경 발언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원들 투표 비율도 가뜩이나 더 올라간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와 관계없이 저는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정말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다. 특히 최근에 이제 무슨 창원 시의원 하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가지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또 후벼파고 저희 당의 어찌 보면 수준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는데 저희 윤리위가 이상한 거에다가 허심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사람부터 빨리빨리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윤심을
파악하고 있고 윤심에 따르려고 하고 있고 윤심에게 알아서 기는 모습들이 여러 정황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야가 국조특위 하냐 마냐 협상할 때 증인 출석에서 유가족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이 하나의 협상의 지금 난항인데 결국에는 당연히 유가족 중심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 때든 지금 이런 이태원 참사든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에서는요. 피해자 중심주의로 피해자들에게 원하는 방식으로의 여러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서 유가족들 국민의힘한테 질타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 여당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그 어느 당보다도 기대하는 바는 정부 여당에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의 전향적인 자세 매우 필요할 것 같고요. 빠르게 만나셔서 이런 불신들을 해소하는 게 국정조사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용혜인 의원님. 네. 예산안 통과되면 국정조사도 이렇게 속도를 낼까요? 예산안 통과가 일단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산안에서 가장 또 쟁점이 법인세 인하입니까? 네, 맞습니다. 법인세, 사실은 저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예산 부수 법안들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 사실 좀 우려스러운데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은 많이 협의가 진전이 된 게 아닌가 싶고 법인세 정도가 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 특별히 룰을 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웃긴 게 원래 저희가 이제 당원 70에 민심 30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무슨 그 당원을 100%로 하냐 90%를 하냐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모양새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만 해도 뭐 유력 정치인들이 당원 100% 얘기가 두세 명한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끝장 토론하자 이러는데 뭐 민심을 유지하거나 늘리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당심을 늘리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얼마나 늘릴 거냐 가지고 약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선출됐던 전당대회 때 뭐 전당대회 무슨 위원이었거든요. 제가 뭐 당의 온갖 위원들은 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원이 못 돼가지고 그렇지. 근데 아무튼 그때도 뭐 당원 비율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튀어나오고 또 이게 뭐 특히 또 이제 비윤 후보에 대한 뭐 견제 심리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뭐 좀 표출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심과 민심이 항상 얘기가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의 당심은 윤심이랑 매우 비슷하거든요. 근데 윤심이 또 국민과 반대로 가는 판단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전당대회를 앞두고서는 오히려 이 국조나 이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막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이런 구구의 성향을 붙인 분들이 극세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도로 아비타불 예전에 구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 저희도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윤핵관 권성동 의원 윤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사실상의 당권 도전 선언했습니다. 100% 당원 투표 무방하다. 사실상 100% 당원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노동시장 관련돼서 그다음에 건강보험 관련해서 얘기를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반문 정책이다. 문재인 케어 폐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재인 케어 폐기 공식화 의사 출신 신영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면 폐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건강 그 보험의 고장률을 강화하는 거는요.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 때만 시행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에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보건 건강보험 이거 자랑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중증 4대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선언하셨고 문재인 케어 때는 그것을 더 확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장률을 앞으로 더 늘게 해서 정말 아팠을 때 내가 가정이 망하고 삶이 파탄나지 않도록 하는 우리 보건의료 정책은 계속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의 방향성은 그대로인데 또 일부의 그런 MRI나 초음파의 과잉 사용을 가지고선 트집을 잡으면서 마치
마치 이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건 고치면 되고 고쳐야죠. 전 정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전 정권에서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서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도요. 그럼 윤석열 케어를 만드십시오. 더 나은 넥스트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의 메시지가 정말 국민들에게 수용성이 있고 실력 있는 정부라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정말 제발 그 메시지 정돈과 정책에 대한 개선을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려는 게 딱 그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가지고 절감된 재원으로 중증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보제도의 요체다.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 방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하고 앞으로 과학 방역하겠다 하면서 결국에는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그 미국 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취했던 인사와 정책을 흔히 이제 anything but 오바마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은 다 바쁘고 다 싫은 것이다. 나는 무조건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정으로 정해진 이제 정부 재정 지원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방향성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은 다 나빠라는 식으로 뒤집을 건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문재인 케어 폐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노동,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소득세, 법인세 강화를 통한 재분배 강화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유의미하게 좀 진일보했던 사회경제 정책들이 전부 폐기되고 있고 이거는 사실 그냥 폐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역사의 시계를 뒤로 되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역사의 시계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그 철학이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뀔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게 다 너무 마음에 들고 계속 해라라고 했으면 국민들께서 뭐 정권 교체를 하셨겠습니까? 정권 연장을 하셨겠죠. 그리고 법인세나 이런 부분도요. 그러니까 뭐 건강보험 저희 좀 강약 조절할 거다라는 말씀드렸고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많이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이랑 정상회담 할 때마다 자꾸 미국에 공장 지어주고 뭐 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시장이 투자하기 좋고 여기서 공장 만들어서 고용하기 좋으면 왜 그렇겠습니까? 다 주판을 두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의장께서도 아니 법인세가 대만은 20%고 싱가포르는 17%인데 우리만 27.5%면 이거 좀 너무 높다. 지금 중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중국, 홍콩 이렇게 좀 빠져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잡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가 뭐 꼭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면 하는 거다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은데 낙수 효과 이거 다 허상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렇게 오늘 마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 지금 암참이랑 주한 그 독일 경제인 단체에서도 와가지고 그분들은 세금을 깎아달라고 그 경제인들이니까. 근데 법인세 인하하면 당연히 한국의 투자 늘리는 거 고려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약자 복지를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뭐 법인세 인하하실 수 있을 때 하면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고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선은 약자 복지부터 더 신경 쓰시라.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전 세계적인 흐름을 좀 못 읽고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에요. 사실 이제 미국도 이제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이 기업의 세부담을 높이는 정책들을 좀 가져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험무역에 대한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법인세 낮춘다고 과연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인세율 낮추면 투자가 는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는데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세하고 법인세하고 이거 다 부자들 있는 사람들
먼저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도 뭐 사실 많이 낮추는 걸 동의했지만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게 부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이윤이 늘어나면 여러 우리 소수 개미 주주들도 다 같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최고의 복지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MB 사면, 김경수 사면 논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용해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면권 자체를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법적 원칙에 따라서 형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사실 자기 입맛에 따라서 사면 복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명박 사면은 그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이 있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면법에 대한 그 개정안 발의도 좀 추진하고 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크게 동의해주지 않으셔가지고 아직까지 발의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 네. 이명박 대통령 사면 하겠죠, 이번에. 지난번에는 이제 워낙 집권 초기에 너무 빠르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약간 패닉 상황이라 못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아마 할 것 같고요. 저도 별로 사면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께서 경선할 때부터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그냥 빨리 하고 치우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권 지지층에서 안 그래도 약간 반감이 있었는데 또 본인이 먼저 가석방 거부하겠다, 복권 없는 사면 거부하겠다 그런 거 메시지 내놓으면서 지금 아마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사면 맡겨놨냐?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고 들러리 쓰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사면은 조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여당 측에서 또 양심수 코스프레 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조차도 정말 구태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김경수 지사도 본인의 소신을 표명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네, 실제로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는 그런 범죄 행위였으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된다. 윤석열 검사가 하던 얘기인데 지금은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겨냥해서 정한 것도 없는데 혼자 사면 거부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벌금을 다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추징금은 납부했습니다. 추징금은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추징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추징금만 냈고요. 벌금은 사해 줍니다. 그래서 130여 원 중에 48억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요. 낼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다 쓰는 누구 거죠 하면서 재산을 수조 원가량 추정됩니다만 수조 원을 찾아드렸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벌금 내지 않고 사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납벌금 82억 원인데요. 그런데요, 민주당 시간이 다 됐네요. 민주당 어떻게 되는지 노웅래 의원 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거 신현영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대답할까요? 아니 인사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저희 고민하고 있고요. 네. 예,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공동혁신구역 천하람, 신현영, 용해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숨 좀 돌리고요. 2부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돌아옵니다.